안녕하세요. 지금부터 OS의 기초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OS에는 윈도우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자바 개발자다 보니까 자바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OS인 리눅스를 메인으로 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눅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음, 먼저 프로세스와 스레드입니다. 프로세스란 OS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하나의 단위고요. 그래서 각각 프로세스들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그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되는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실제로 프로세스에서 내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실행시켜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 구조입니다. 메모리 구조에는 코드, 데이터, 힙, 스택이 있는데요. 이 코드는 자바로 따지면은 바이트 코드 같은 점 클래스 파일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스태틱 같은 전역 변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힙은 저희가 자바 같은 경우는 new 같은 걸로 이제 새로 객체를 생성할 때 생기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스택에는 이제 지역 변수 같은 것들, 메서드 내에 선언되는 변수들 같은 게 이제 쌓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음, 간단하게 다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태틱. 그래서 코드 데이터 힙은 이제 프로세스 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들끼리도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다. 여기에 코드 데이터 힙 이렇게 스레드들 모두 공유하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스택은 이제 스레드마다 독립적으로 각각 스택 1, 스택 2, 스택 3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생기는 구조다. 메모리가 이런 식의 유형으로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것을 좀 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스프링 싱글톤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거는 공유하고 있는 자원을 여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업데이트 오류 같은 게 나는 게 대표적인데요. 레이스 컨디션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A는 1이란 걸 있고 이 두 가지 요청이 잠시만요. 두 가지 요청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둘 다 이제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는 요청인데 원래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제 읽기와 쓰기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1 하는 요청, A에 대해서 플러스 1 하는 요청이 두 가지가 들어왔을 때 둘 다 일단 A 값이 뭔지 읽습니다. 그래서 이쪽 요청도 A는 1이구나. 근데 얘도 들어와서 A는 1이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 과정을 거칩니다. 연산 중간에 플러스 1에서 A는 2야. RN에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에서 A는 2야. 그래서 둘 다 이제 쓰기 과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A는 2를 뱉고 얘도 마찬가지로 A는 2를 뱉습니다. 자,
A는 1에서 플러스 1 요청을 2번을 받았으면 A는 3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A는 2가 돼버리는 케이스, 이게 바로 레이스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스프링도 이제 싱글톤 구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힙 같은 자원의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 스레드가 붙어서 방금 같은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싱글톤 구조를 쓰기 때문에 스프링은 인스턴스 변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얘네가 대표적으로 이제 걸리죠. 아니면 이제 스태틱 같은 전역 변수들 얘들을 사용함으로써 많이 나는데 스태틱은 뭐 싱글톤이 아니어도 일어나지만 어쨌든 싱글톤을 사용함으로써 인스턴스 변수에 이런 레이스 컨디션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자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쓰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CAS라고 해서 이 읽기 연산 쓰기 하는 것을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바에서는 아토믹 인티저라는 게 있는데 이 인티저 즉 정수 연산을 할 때 이 읽기 쓰기를 동시에 함으로써 읽기 연산 쓰기를 동시에 함으로써 A는 1을 읽자마자 바로 3을 뱉고 다른 요청은 A는 1을 보자마자 A는 2를 뱉고 다음 요청은 그 2를 읽고 3을 뱉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아토믹 연산입니다. 중간에 이제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CAS고 아토믹 인티저라는 예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레드 로컬입니다. 스레드가 자바에서는 힙에다가 선언이 됩니다. 실제로 뉴로 해서 스레드를 넣기 때문에 힙에 스레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스레드 로컬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뭐 변수 같은 것들을 넣고들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봤던 것들은 페이징 같은 것들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스레드 로컬에서 넣어줘가지고 쿼리를 변경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스레드 로컬 자체는 힙에 있다 보니까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할 때마다 1번 스레드가 있는데 얘가 이제 뭐 어떨 때는 DB 읽어오는 요청을 하고 그 다음 요청에서 뭐 방금처럼 이제 A에 플러스 1하는 요청 연산을 받았다고 치면 DB에 대한 요청을 수행하고 나서 어떤 에러가 나서 스레드 로컬에 뭐가 남아 있어요. 근데 얘가 다음 요청을 할 때 전혀 상관없는 다음 요청을 할 때 이 스레드 로컬을 비우지 않고, 그러니까 초기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넘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스레드 로컬의 어떤 로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에러가 났을 때 스레드 로컬의 변수를 비운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줘야 나중에 오염이 안 일어난다고
정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스레드 풀과 성능입니다. 이름 바꿔야겠는데 스레드 풀과 성능. 스레드 풀이 뭐냐면 스레드들이 있는 다 스레드들이 있는 어떤 집합체인데요. 스레드가 요청 끝날 때마다 생성되고 삭제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고요. 실제로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은 스레드들을 막 미리 만들어 놓고 빌렸다가 이제 돌려줬다가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레드 풀 말고도 뭐 커넥션 풀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커넥션과 스레드 풀 모두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다. 왜냐? 스레드 생성 비용이 비싸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볼 게 바로 컨텍스트 스위치입니다. 컨텍스트 스위치는 CPU에서 코어는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레드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가 코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스레드가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잠시 대기시키고 그 다음 스레드가 들어가고 이게 일이 다 끝났으면 또 다음 스레드가 들어가고 그러다가 얘는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는데 하면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레드가 교체되는 거를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근데 컨텍스트 스위치가 왜 나왔느냐 하면 스레드가 개수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체하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적게 자원을 먹는 행위가 아닌데요. 스레드가 만약에 지금 3개지만 막 100개까지 있다고 칩시다. 100개까지 있는데 개수가 많을수록 컨텍스트 스위치 방금 말한 교체 작업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제 OS에는 CFS라고 해서 이게 Completely Fair Scheduler인데요. 한국말로 직역하면 완벽하게 공정한 스케줄러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공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정 시간 내에 이거는 텍스트로 쓰겠습니다. 일정 시간 내에 모든 스레드가 적어도 한 번은 실행되어야 한다. 이런 알고리즘을 들고 있어서 이게 막 100개가 100개면 100개가 모두 한 번씩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3개만 있을 때는 스레드가 좀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초에 뭐 실제로는 이렇게 일어나진 않지만 10초 동안 얘는 3초 쓸 수 있고 얘네도 3초 쓸 수 있고 얘도 3초 쓸 수 있고 그런데 10초를 100명에서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짧은 비용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걔는 이제 10초 동안 100번이나 스레드 교체가 일어나는 거고 이 코어는 해서 훨씬 더 자주 바뀌게 됩니다. 방금 3번이었지만 이제 100개일 때는 100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스레드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컨텍스트 스위치의 비용에 의해서 많은 자원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실무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톰캣 스레드 풀인데, 톰캣 스레드 풀은 기본적으로 스레드를 200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청 한 개당 스레드 하나입니다. 뭐 아까 A는 1이고 이제 플러스 1 요청해주세요. 이게 들어왔으면 이걸 응답해줄 때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200개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더 쓰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더 써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CPU가 감당을 해줘야 된다. 이 컨텍스트 스위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CPU인지, 이게 안 된다면은 이제 스레드들끼리 별로 일을 하지도 못했는데 교체만 하다가 비용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리고 어, 스레드 하나당 메모리를 적게 먹지 않습니다. 한 0.5메가에서 1메가 정도 차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1000개 정도면 거의 1기가를 차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꽤 많이 먹는 거거든요, 이거. 저희가 거의 64기가나 뭐 128기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1% 이상을 먹는다는 건 꽤 많이 먹는 겁니다. 실제로 스레드만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래서 스레드 수가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네를 실제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요청 한 개당 스레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엔진X에서 쓰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동기로 이벤트 루프 방식이 있습니다. 얘는 실제로 한 6개에서 뭐 10개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CPU의 코어 수에 비례합니다. 코어 수에 맞춰서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200개 치던 일들을 뭐 엄청나게 많은 요청을 칠 수가 있다. 뭐 100개든 1000개든 꽤 많은 작업을 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실제 코드가 많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자바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IO 블락킹이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부하 케이스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외부 API 통신할 때 블락킹이 꽤 걸리고요. 두 번째로는 DB 처리할 때 DB한테 이제 응답을 받아오는 것 때문에 IO 블락킹 많이 걸립니다. 네, 외부 API는 웹 클라이언트라는 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벤트 루프가 원하는 비동기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DB는 조금은 라이브러리가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로 DB 쓰는 것 때문에 이제 요청 한 개당 스레드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곳들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은 스레드 기반으로 자원 효율적이게 운영하는 방식 때문에 엔진X의 이벤트 루트 기반으로 이제 웹 자바에서는 웹 플럭스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근데 이런 코드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자바 21에서 나온 이제 버추얼 스레드라는 게 있는데
개 내부 원리까지는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쓰던 요청 한 개당 스레드 방식을 쓰되 마치 스레드가 적은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스레드도 되게 크게 잡아놓고 썼는데 버추얼 스레드에서는 적게 잡아놓고 사용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원래 스레드가 힙 자원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힙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얘기는 GC를 많이 쓰게 된다는 얘기고, GC 자체는 이제 물론 대부분 YGC만 일어나면은 그나마 괜찮지만 이제 FGC가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게 멈추기 때문에 서비스의 영향도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모든 것에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버추얼 스레드의 장점은 기존에 있던 또 전개장 스레드 방식을 그때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다 커버칠 수 있지만 힙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YGC와 FGC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많이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 엄청 걱정할 정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웹플럭스 쪽이 엄청난 대세였는데 이 자바 21 버추얼 스레드 등장으로 이쪽 방향성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풀과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메모리 관리입니다. 메모리 관리에서 처음 알아봐야 될 거는 이제 가상 메모리인데요. 가상 메모리는 실제로 물리 메모리에는 할당하지 않았지만 마치 할당된 것처럼 메모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기존에 있는 물리 메모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스왑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가상 메모리는 물리 메모리의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페이징입니다. 페이징은 이제 물리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페이징 안 된 물리 메모리랑 페이징 된 물리 메모리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징이라는 건 이렇게 프레임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제 4kb씩 프레임을 나누고요. 실제로 이제 메모리에 4씩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총 합하면 16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프레임이 없는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뭐 8기가를 넣겠다. 아니다. 12기가를 넣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 4, 4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기가를 넣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칸을 딱딱딱 맞게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4 넣고 뭐 여기다가 4를 넣습니다. 해서 4 블럭이 들어갈 때가 지금 다른 데가 없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단편화라고 합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하면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4가 들어갈 수 없음. 왜냐면 이렇게 프레임으로 구획해놔가지고 정리해서 넣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정리가 안 된 채로 넣어졌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화는 사실 낭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외부 단편화도 있지만 내부 단편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비율 위해서 좀 지우겠습니다. 내부 단편화는 예를 들어서 10kB만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4 쓰고 여기는 4 쓰고 이제 2kB가 더 필요한데 무조건 이제 4kB씩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12kB를 줘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10kB 사용하고 있지만 이 공간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낭비가 되는데 얘가 바로 내부 단편화입니다. 사실 이것도 트레이드 오프인데 외부 단편화 때문에 내부 단편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4kB를 고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낭비의 비율이 외부 단편화가 훨씬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할게 한다고 해서 생긴 구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페이징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징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은 TLB입니다. TLB는 쉽게 생각하면은 캐시입니다. CPU에 있는 캐시인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물리 메모리한테 요청을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CPU가 가상 메모리한테 묻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A는 1이라는 이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해요. 그럼 가상 메모리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어딨냐고 물어보면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가상 메모리랑 물리 메모리가 이제 매핑된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실제 가서 물어보고 있으면 물리 메모리한테 이제 직접 갑니다. 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은 가져오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TLB는 이것도 이제 페이지 테이블 가는 것도 아깝다 이거예요. 사실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선 좀 옮겨야 되는데 페이지 테이블도 사실 물리 메모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했던 것을 다시 설명해 보면 가상 메모리에 갔다가 물리 메모리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에 물었다가 그 다음에 물리 메모리에 있는 아까 값을 뭐 아까 A는 1로 하기로 했죠. A는 1을 이제 물어봐서 가져오는 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리 메모리에 총 2번 접근한 겁니다. 첫 번 물어보고 두 번째 물어보고. 근데 이러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이란 거를 캐싱을 해둡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DB가 있어요. DB가 근데 비싼 자원이죠.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경량화된 것을 DB로 쓰면 안 될까 해가지고 자주 쓰는 것들은 경량화된 거에서 쓰자 해가지고 레디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레디스도 아무리 경량화됐지만 너무 많은 접근이 있는 것 같아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캐시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또 하드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도 비싼 자원이죠. 이거 읽고 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메모리를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메모리도 너무 많이 접근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메모리한테도 덜어주자 해가지고 캐시를 사용하고, 여기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좀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설계할 때 이런 구조들, 무거운 자원이 있으면 좀 경량화된 버전으로 부하 분산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부족하다 싶으면 캐싱까지 해주고 하는 방식들을 이제 익히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봤고요. TLB는 어찌됐든 이런 메모리에 접근하는 과정을 한번 줄여주기 위해서 있는 캐시 장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페이지 폴트입니다. 페이지 폴트는 설명하기 전에 일단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폴트는 이 가상 메모리에서 페이지 테이블로 갔는데 없어요. 물리 메모리로 매핑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압 메모리에서 있나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해서 실제로 수압 메모리에 있으면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물리 메모리에 올려요. 이 과정을 이제 수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면은 페이지 폴트란 건 테이블에 없어서 스왑하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스왑이란 거는 파일 형태고요. 물리 메모리는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자주 안 쓰이는 것들을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고, 가상 메모리는 이 수압을 사용하게 해주는 조건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리 메모리에 미리 올려놓지 않고 파일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적재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올려서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실제 있는 메모리 총량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이게 파일이고 이 메모리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운영 환경에서는 많이 안 쓸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운영 중에 수압을 안 쓰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이제 파일에 있는 걸 메모리로 끌어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걸린다. 파일은 이제 하드디스크고 랜덤 IO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메모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읽어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폴트와 수압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기화와 동시성입니다. 동기화와 동시성에서 데드락의 조건,
이랑 이제 뮤텍스 세마포와 EPC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깊게 볼 필요는 없어서 일단 언급만 하는 식으로 하고 데드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데드락에서도 데드락이란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데드락은 락을 했는데 에러가 난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이 멈춘 거죠. 요청들이 꼬여서 멈춘 상태가 이제 데드락이라고 불리고요. 이게 데드락을 지금 다룰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데드락이 사실 OS 레벨에서 개발자가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개발자는 이제 주로 DB나 아니면 뭐 자바 소스 내에서, 이것도 요즘 많이 안 쓰이긴 한데, 이중락 같은 것을 뭐 사용하게 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게 OS에서 다루는 것이 맞나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OS에서 가장 먼저 나온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하고 뭐 아예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배워두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들이 사실 데드락을 OS 개념에서 다루고 있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데드락이 이제 락을 하면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원을 한 번에 하나만 점유하는, 그리고 이제 점유 중인 자원을 강제로 뺏을 수 없음. 이거는 이제 락을 걸기만 하면 알아서 따라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 있는 것을 다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두 개만 외우면 되나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읽어보면은 자원 점유한 채로 다른 자원을 기다림이 있고, 아래에는 A의 자원을 소유한 채로 B의 자원을 기다림, B의 자원을 소유한 채로 A의 자원을 기다림. 이게 4번이 되면은 3번은 자동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실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는 순환 대기가 일어나는 락은 데드락이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겠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은 어떤 이벤트 아이디들이 있고, 이 아이디 요청이 들어온 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번 이벤트를 참가한 사람들이라서 이벤트 값을 이제 y로 바꿔주려고 해요. 이벤트에 참가했다는 y, 이벤트를 참가 안 했다는 n.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요청을 했는데 홍길동과 김철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각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A가 홍길동이랑 김철수 이분 둘 다 등록하려고 하고요. 스레드 B도 마찬가지로 홍길동이랑 김철수 이 두 분을 이제 이벤트 등록하러 왔습니다. 네, 이제 먼저 업데이트를 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락을 획득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레드 B도 하러 왔는데 얘는 김철수부터 업데이트를 치려고 해요. 그래서 락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이 채로 이제 한 번의 트랜잭션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커밋을 치지 않고 다시 이제 이 순서를 적어 놓겠습니다. 2번 했고 이제 3번을 하러 왔는데
3번을 건들려고 보니까 락이 걸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레드 B도 홍길동을 이벤트 Y 하러 왔는데 락이 걸려 있어. 근데 진짜 둘이 락이 걸려 있다 보니까 진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락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이것을 바로 순환 대기라고 하고 이것을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데드락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회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면은 첫 번째로 정렬 방식이 있습니다. 정렬 겸 이제 기준을 잡는다고 하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치우고 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이제 목적은 똑같아요. 홍길동과 김철수 씨에 대해서 이벤트를 Y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바꾸겠습니다. 홍길동과 김철수 씨를 하는데 이제 정렬 기준을 잡는 거예요. 나는 아이디가 오름차순인 것으로 고정을 하겠어 라고 로직을 짜놓게 되면 이제 김철수 씨 먼저 다음에 홍길동이겠죠? 오름차순이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디가 김철수 씨 다음에 홍길동으로 고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이제 스레드 A와 B가 접근합니다. 1번, 2번 했는데 이제 먼저 왔기 때문에 락을 먼저 걸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기다리고요. 그럼 스레드 A는 이제 김철수 씨를 Y로 바꾸고 그 다음에 홍길동 씨로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까처럼 락이 걸려있지가 않죠. 그리고 스레드 B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아직 스레드 A가 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3번이 수행됨으로써 이제 커밋이 되었고 얘는 이제 락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던 게 이제 스레드 B가 락을 획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홍길동 씨한테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준을 잡아주게 되면은 서로 순환되기를 할 일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트라이입니다. 이게 아까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데드락이 그렇게 쉽게 생기진 않습니다.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면 한 번 더 하지 뭐 라는 마인드로 재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DB 자체가 데드락 감지가 뛰어납니다.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뭐 RDBMS들, 뭐 오라클, MySQL 이런 애들이 데드락 감지가 빠르게 해줍니다. 바로 이제 익셉션을 뱉어줘요. 그러면은 이 익셉션을 가지고 데드락이 난 경우에는 재시도를 하면 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데드락 자체가 이렇게 동시 접근하면서 일어나는 건데 너무 시간이 딱딱 맞았을 때 일어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트랜잭션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데드락이 일어났던 이유가 잠시만요.
김철수 씨와 홍길동 씨를 한 번에 하려고 해서 그런데 김철수 씨와 홍길동 씨를 따로따로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쪼개버리는 거죠. 이거 업데이트하고 커밋하고 이거 업데이트하고 커밋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업데이트하고 커밋하고 이거 업데이트하고 커밋했으면은 데드락이 일어날 수가 없고 순환되게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트랜잭션이 길어질 때 생기는 케이스고요. 이 트랜잭션 범위를 이렇게 단일로 뭐 쪼개다던가 아니면 범위를 좀 더 줄이고 기간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이제 데드락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들 세 가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뮤텍스와 세마포어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이제 데드락 일어날 때 걸었던 락들이 뮤텍스 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마포어는 뭐냐? 이제 세마포어는 이제 쓰겠습니다. 세마포 이제 락을 걸면은 뮤텍스는 하나씩만 들어갔었었는데 세마포어는 n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철수로 들어갔어도 스레드 B가 김철수로 들어갔어도 스레드 A가 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어는 이제 락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스레드 개수가 여러 개다. 뮤텍스는 한 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세마포어는 1일 때 뮤텍스랑 같은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두 번째 큰 차이점이 바로, 락을 건 사람만 풀 수 있어. 건 주체만 락을 풀 수 있다. 세마포어는 누구나 풀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레드 B가 김철수로 들어가서 락을 걸었으면 김철수를 풀 수 있는 건 스레드 B밖에 없어요. 근데 세마포어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B가 김철수를 먹었더라도 스레드 A가 와서 풀어버릴 수가 있어.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가볍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IPC입니다. IPC는 이제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프로세스 간 통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프로세스 간 통신하는 거 뭐 네트워크에다가 HTTP 써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 과정을 없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IPC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많이 파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개발자 레벨에서 그러니까 인프라 개발자가 아닌 한 개발자 레벨에서는 자주 볼 일이 없습니다. 왜 자주 볼 필요가 없냐 하면 첫 번째로 이 프로세스 간 통신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 많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프로세스를 분리했으면 안 되는데 분리를 한 안 좋은 케이스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보통 이제 프로세스를 띄우면은 뭐 2중화, 3중화 하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이제 레디스나 뭐 카프카 같은 DB나 메시지 큐 같은 걸 사용해서 담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IPC를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IPC가
안에 뭐 개념이 메시지 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레디스와 카프카 같은 것들에 대한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IPC의 기본 개념들을 알아두면 좋지만 확실히 개념을 따왔을 뿐 레디스와 카프카와 완전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IPC를 이용한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도커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IPC 이용해서 네트워크 안 타고 잘 짜놨는데 이렇게 극한으로 잘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성능을 잘 끌어올리는 경우가 아니면 딱히 IPC를 따로 사용할 일은 개발자 랩에서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스템 콜과 인터럽트입니다. 먼저 시스템 콜과 인터럽트를 이해하기 위해선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가 있다. 유저 모드라는 것은 뭐 저희가 쓰고 있는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연산, 접근 쓰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띄운 프로세스들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메모리 접근이라든지 연산 같은 것들을 이제 유저 모드로 할 수가 있는데 커널 모드는 뭐 파일 쓰기 아니면 뭐 읽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소켓 통신 같은 것들은 전부 이제 커널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보안 때문이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커널 모드로 변경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시스템 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 읽기를 한번 하면서 파일 읽기 과정을 한번 보면서 버퍼링이 대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커널 버퍼가 이제 아까 말한 커널 모드일 때 쓸 수 있는 영역이고요. 유저 버퍼는 이제 유저 모드 유저 버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있고 이제 리눅스 서버에 어떤 뭐 a.text라는 게 있고 이것을 읽으려고 합니다. 읽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a.text에서 뭐 내용은 헬로 월드로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가 써져 있는 텍스트가 있다. 이것을 읽어오려고 하는데 커널 버퍼에 먼저 어플리케이션 요청하겠죠. 요청해서 시스템 콜이 일어나서 이 텍스트를 리드하려고 요청을 하고 거기서 커널 버퍼에 이제 헬로 월드 이 내용을 담고 유저 버퍼로 끌어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이제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버퍼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스템 콜 한 번에 이제 뭐 H 따로 보내고 E 따로 보내고 L 따로 보내고 O 따로 보내고 헬로 이렇게 끊어서 보냅니다.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시스템 콜이란 걸 거쳐야 되고 유저 모드라는 걸 이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자원을 소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콜 횟수를 줄이는 것이 곧 성능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버퍼링 개념을 이용해서 어, 커널 버퍼가 이제 헬로 한 번에 담고 있으면 이 유저 버퍼도 나 얼마큼 갖고 올 수 있어 하고 한 번에 가져올 준비를 합니다. 요청으로 한 번에 가져온다. 헬로를 한 번에 가져옵니다. 원래는 이제 H 한 번 하고 유저 모드로 바꿨다가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바꿨다가 텍스트에서 읽어오고 커널 버퍼에서 H 받아오고 그 다음 E도 다시 요청했다가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바뀌고 커널 모드에서 바뀌어서 커널 버퍼에 담고 다시 유저 모드로 변화를 해서 유저 버퍼로 담고 이 귀찮은 과정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몇 자예요? 스페이스가 포함해서 11자인데 그럼 11번을 반복했어야 되는 일을 한 번으로 줄였다. 이게 바로 버퍼링을 저희가 써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퍼를 엄청 크게 할수록 좋은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할 수가 없고 보통 8KB 정도를 쓰는 게 무난하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 콜과 인터럽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인터럽트는 사실 설명이 안 됐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이런 수압 같은 거 공부했을 때 실제로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 갔다가 없으면은 수압을 뒤져서 이제 물리 메모리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CPU는 그냥 기다리고 있고 물리 메모리에 올리길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 수압이 메모리에 다 올리면 인터럽트라는 게 일어나서 알려줍니다. 수압 완료 이런 식으로 보내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 스레드 CFS도 인터럽트 기반인데요. 이게 특정 시간마다 CPU한테 인터럽트가 일어나서 야, CFS가 그러는데 다음 스레드 넣어야 된대 하고 중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저장한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치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끼어들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는 끼어들기라는 것. 그래서 여기저기에 전부 이제 인터럽트 개념이 전부 퍼져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로 여러 가지 퍼져서 있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마지막에 빼놨었습니다. 감사합니다.